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요. 주식시장도 연휴를 맞아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휴장인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던 마음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하고는 다소 좀 관계가 먼 요즘 주식시장은 이래저래 불안한 게 많은 주식시장입니다. 최근에 통화정책 기조도 변화할 것 같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어디까지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주식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실 텐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연휴 이후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에너지 회사들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한 이른바 바이오디젤을 만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식용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식용유를 원료로 뭔가를 만드는 식품 회사들은 아주 속이 상한 모양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나라바 경제 소식들 다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주식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보나마나 보합권 이거나 뭐 약세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저도 좀 전에 주식시장 열어봤더니 역시 그냥 보합권. 예. 따지고 보면 1월 이후 보았군요. 1년 내내. 예. 그래서 그래서 코스피의 연중 최고치는 6월인데요. 예. 6월이 뭐 한 3,300 언저리고 1월이 3,200이었으니까 예. 뭐 1월과 6월이 사실 비슷한 레벨이고 음. 그러면 한 8개월째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투자자들이 느끼시는 거는 아침에 미국 시장을 보고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또 사상 최고가구나 했는데 한국은 잘 못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11년부터 19년까지 투자자들이 그런 모습을 좀 봤었거든요. 박스피라 그래서 예. 뭐 그 당시에도 뭐 종목을 잘 고르게 되면은 돈을 벌 기회가 있었고 또 지루했을 따름이지 주식해서 뭐 크게 낭패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코스피 자체로 보면. 근데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뒤처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올해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11년부터 19년까지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미국보다는 못 올랐고, 네, 미국만 잘 오르고, 네. 작년이 미국도 오르고 우리도 꽤 오르고, 우리가 조금 더 올랐고, 좀 더 올랐고, 네, 올해부터는 또 다시 미국은 잘 가고 우리는 지지부진이 시작되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뭐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계속 그 모양이에요? 제 생각에는 제조업이 예. 우리나라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시가총액 상위 최상의 이름을 올리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나라입니다. 다른 네.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근데 작년 이후로 한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박스피를 벗어나서 올라갈 때 뭐 언론사 같은 데서 제조업의 힘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조업 중심의 증시가 좋았던 흐름이 지난 1년 동안 나타났었는데, 예. 2011년부터 19년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글로벌 제조업 지표들이 다 과거보다 달라졌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전통적인 제조업 지표 중에 산업 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건데 미국의 산업 생산의 역사는 한 100년 정도가 되는데요. 얼마나 공장이 기록이요?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 그런 겁니다. 예. 근데 미국의 산업 생산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지났잖아요. 아직도 공장 가동률이 예전만 못하다. 낮고 거기서 예. 산출되는 것도 10년 동안 비슷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 충격이 오면 산업 생산이 아주 급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충격이 완화가 되면은 이게 회복이 다시 되면서 리바운드하고. 늘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미국은 한 10년 정체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범주였고, 그래서 네. 2011년부터 19년까지는 제조업이 장기 정체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 같은 나라도 뭐 성과가 안 좋았고요. 그런 나라들의 성과가 부진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제조업에 재발견하면서 그런 주식이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봤던 아주 한국 경제 지표의 급반등, 수출의 급증, 네. 이런 게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좀 쇠락하는 장기 정체에 빠졌는데 예. 코로나 이후로 뭔가 새로운 장기적인 활로가 생긴 건지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인지가 예. 앞으로 그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투자를 할 때 어떤 나라에 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고만고만한 제조업 하는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조업 자체가 전 세계에서 별로 뜨겁지 않은 인더스트리라서 그래요? 이 사실 뭐 고만고만이라고 하기에는 한국이 뭐 음. 제조업의 아주 압도적인 강국인데 네. 이제 한국이 가진 상대적으로 보면, 경쟁력이라기보다는 제조업이란 비즈니스 자체가 뭔가 이제 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네. 그 산업 자체가 쇠락을 하는 그런 흐름 비슷했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우리가 2011년부터 19년까지 경험했던 게 예. 더 큰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박스피에서 그냥 지지부진했던 그게 네. 도도한 큰 흐름이고 네. 작년 잠깐은 오히려 좀 이상한. 예외인데 물론 이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뭐 한국 사람들이 주식 안 하다가 주식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금리가 또 많이 낮아졌고 또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과거 박스권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주가 지수가 2011년부터 19년까지 박스권은 그냥 20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3000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에 뭐 저는 대단한 버블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지는 않는데 굉장히 높아진 박스권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앞서서 금년 1월부터 올해가 종합 주가 지수로 보면 사실상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011년부터 19년까지도 이게 한국 사람들이 박스권이란 걸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한국 주식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거나였는데 그동안에는 근데 2011년부터 19년은 하다가 한 9년이 그냥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한 우리가 7, 8개월이 앞으로 상당 기간 보게 될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박스권일 됩니다. 것이다. 크게 지수 자체가 코스피 자체가 레벨이 높아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난 생각이 듭니다.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2000선에서 오르내리는 박스권이었는데 지금은 3000선으로 올라왔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걸 텐데 네. 그냥 2020년에 전 세계가 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하니까 다들 가구나 바꾸고 TV나 다시 사고 하느라고 생긴 잠깐 호황이었다면 네. 2021년 이후에는 그 호황이 사라지면 다시 2000선으로 내려가서 박스권인지 네. 아니면 그래도 한번 올라왔던 거는 다시 뒤로 가면 좀 서운하지라고 해서 3000선 박스권인지는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뭐 2000선 박스권, 3000선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두 가지 이유가 과거 박스권과 달라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저금리 자체가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네. 이제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한국은 기업과 가계가 너무 심각하고요. 예. 미국은 뭐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고착화 된다 그러면 주가 지수의 레벨이 높아지는 건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 이후에 또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저는 한국 기업들의 힘을 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재미없으면 경쟁자들이 생기지 않거든요. 지금 네. 우리 그 해운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를 안 했으면은 그 컨테이너 운임이 안 꺾이고 계속 선정을 칩니까? 네. 근데 제조업이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장기 불황이 가져오는 힘은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예. 제조업의 범주 내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그런 범주에 속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다만 제조업 전체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지수가 지난 1년처럼 이렇게 뜀박질하긴 어렵지만은 레벨이 높아지는 이게 뭐 버블이라든가 대단한 뭐 부담이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좀 되게 논란이 많고 뭐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핵심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IT 버블이 붕괴가 되고 크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가 80년대 이후로 크게 보면 저성장이 지속이 되다가 90년대 이제 IT나 PC라든가 사람들이 새로운 소비를 늘리는 내구재가 아니라 새로운 소비를 늘리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에 IT 버블이 붕괴가 됐죠. 그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때 나온 게 중국이었죠. 중국 사람들이
뭐 내구재 소비를 늘리고 하면서 예. 굉장히 이제 좋았던 건데 중국이 그 전반적인 경제의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뀐 게 2011년, 12년 이때쯤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은 제조업 공장이 아니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훨씬 더 큰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박스권에 장기 박스피에 들어갔던 게 2011년이고요. 한국 경제가 그래도 고성장하다가 아주 장기 정체 성장률이 정체에 빠진 것도 2011년이고요. 예. 인플레 걱정하다 거의 디플레 지향적 경제로 갔던 것도 2011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한 9년 지속이 됐는데 그러다 활로를 찾은 게 역설적으로 저는 코로나 아닌가. 주식이란 것도요. 재미없이 잘 못 오르다가도 주가가 균형이 깨져 아래쪽으로 훅 떨어지게 되면 팔 사람 팔고 새로운 힘이 들어오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가격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 제조업 경기 코로나로 인한 어떤 제조업 경기의 후퇴가 전 작년에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보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한 1년 반 2년 동안 해야 될 거를 작년에 네. 놀다가 올해 보여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한국도 주식이 크게 뭐 이렇게 썩 몇 달 동안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베트남 그렇고요. 예. 뭐 제조업 중심의 나라죠. 대만도 그렇습니다. 또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과거에 아베가 그랬던 것처럼 뭔가 어떤 경제 몰핀을 놓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 거란 기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예. 일본이야말로 올해 8월까지 연간 단위로 한 10% 조정을 받았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경기의 흐름으로 보면 네. 전 세계 제조업의 주가가 별로 안 좋은데 한국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될 것이고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히 좋을 이유가 별로 안 네. 보인다. 저는 제조업의 관점에서 제조업의 보면 관점에서는. 한국은 이미 제조업에 대한 노출도가 많은 나라니까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요. 네. 2011년부터 19년까지 박스피의 시기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주식을 해서 크게 낭패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 사이클이 달라졌는데 예. 우리 박스피 이전의 세상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세상 그 이전의 세상은 금리가 비교적 높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한국 주식은 한번 삐끗하면 코스피가 기본적으로는 반토막 납니다. 약세장 50% 떨어지고 예. 주가 조정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근데 2011년부터 19년까지의 박스피의 시기는 주식 미국 올라갈 때 한국이 재미없었을 따름이지 코스피로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투자해서 낭패를 보는 건 아니었거든요. 또 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고르면 기회가 왔고 네. 제 생각에 그거는 저금리의 힘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들의 한 40% 정도가 이 낮은 저금리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커버 못하거든요. 좀비 기업이 많아요. 예. 근데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장 제조업체의 40%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가총액의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상한 기업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할 때 지뢰가 있는 거예요. 지뢰가 있는 거긴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예.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탄탄해졌고 재무 리스크가 별로 없어져서 예. 그래서 뭐 지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1년이 굉장히 좋은 장이었는데 그런 거에선 눈높이를 낮춰야 되긴 한 텐데 금리가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기회를 보고 이래야 될 거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코로나 이후 몇 달과는 앞으로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식이라는 자산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우량한 기업은 꽤 있어서 그 역시 그 성과가 주가에 반영은 되겠으나 작년처럼 좋은 장이 또 올 만큼 뭔가 그렇게 네, 평균적으로 에너지가 다 같이 넘치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제조업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소 정체 내지는 뭐 특별한 혁신이나 이런 게 안 보이니까 네. 미국 주식이 계속 잘 오르는 이유는 그럼 미국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네, 서비스업 중심이고 서비스업이라면 그 중에서도 뭐 햄버거 팔고 백화점 운영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그 자본주의가 요즘 뭐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이런 게 예. 어느 사회나 혁신은 있거든요. 혁신은 있는데 21세기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혁신은 저는 스마트폰, 네. 보다 정확히는 아이폰 말고 없잖아요. 나머지는 기존의 비즈니스라는 걸 효율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구글이 그렇고 아마존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서 기존 플레이어들을 잠식하는 그 카니발리제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가 들어오면 기존 택시업자들이 어렵고 예. 또 배민이 막 배송을 하면 기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잘 갖추는 건데 네. 지금은 과거의 그 글로벌 성장주 시장을 보면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가면 한국의 코스닥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영국의 AIM이라고 하는 성장주는 올라가는데 지금은 나스닥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저는 그 미국의 어떤 공룡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짝퉁을 좀 못 만들게 하는 거 아닌가? 보게 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아주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이 어쨌든 그 이 자리에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주 환원을 늘리면서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자사주 매입하고 그 배당을 주니 네. 미국 주식 그래도 저성장 속에서 좀 나은 것 같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저성장 고성장 말하는 게 다 제조업 중심의 마인드고 GDP라는 것 자체가 제조업 중심의 마인드거든요. 네. 뭐 그런 쪽으로 보면 뭐 잘 안 되는데 미국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이런 쪽도 조금 낮고 또 정체가 되는 상황에서의 글로벌 전체적인 경쟁력도 미국 기업들이 낮고 주주 환원까지 늘리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들여다보면 크게 더 좋을 건 없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다는 이유로 쏠리는 네. 수급 덕분에 좀 많이 오르는 것 또 같은. 총량적으로 돈은 또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가치가 자산 시장에서 프라이싱 되는 거는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미국 주식 해야 되겠네요. 한국 주식 하시던 분들은. 배분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 자산에 우리가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 동안 좋아서 예. 제가 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좋은 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돼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지난 2011년부터 19년까지의 장기간 주식이라는 게 못 오를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했고 한다 그러면 예. 우리가 한국 주식을 다 버리고 뭐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 자산의 일부는 조금 형편이 나은 쪽으로 배분을 하는 게 필요하고 전 투자가 좋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다른 한국보다 더 성장성이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볼 수가 있는데 예. 미국 자산으로의 배분은 뭐 미국의 단기 시황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한국 주식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하듯이 미국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익스포저는 저는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주식 시장의 걱정을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또 하나는 그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미국의 통화 정책, 또 우리나라도 금리 올린다고 하니 그런 등등의 정부 정책의 변화일 네. 텐데 코로나야 그거야 뭐 어떻게 될지야 코로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냥 그거는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변수로 그냥 본다면 하나 남은 이 통화 정책은 네. 어떻게 하고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위험 요인은요. 예. 저는 금리가 많이 중앙은행이 못 올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경기가 대단히 그 펄펄 끌어올라서 수요를 완화시켜야 될 정도로 경기 과열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기보다는 뭔가 저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빚도 많이 늘리고 예. 또 자산시장 쪽으로 너무 쏠림이 나타나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함인데 음. 중앙은행가들이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기보단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한 겁니다. 경기 좋아지라고. 뭐 어느 정도는 자극을 하는 예.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풍선 효과는 중앙은행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산시장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산시장의 버블을 잡기 위해서 혹은 그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까지 부채를 더 늘리는 걸 막는 효과는 있지만 지금 빚 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를 잘 못 올릴 거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다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을 예로 들면 시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2번 정도 올리겠지. 연내 8월에 한 번 올렸고 연말까지 한 번 정도 올리겠다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네. 한국은행 예를 들어 금리를 앞으로 2번 더 올렸다. 연내 3번 올렸다 그러면 예.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봐야 저금리인데 네. 금융시장 입장에서 한쪽으로 쏠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격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화되진 않을 겁니다. 금리의 레벨 자체가 높아지고 올려봐야 별로 못 올릴 거니까. 오히려 요즘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비용이 너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요즘 뭐 가스 가격 급등하는 것도 이 석탄 발전을 덜하기 때문이고 네. 오늘 새벽에 미국 독일의 그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정전이 돼가지고 또 뭐 공급 차질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게 다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거 관련한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데 공장 지어서 팔고 했고 근데 이게 뭐 미국 중국 갈등이 벌어지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가 나타나고 하면서 효율성보단 다른 가치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ESG하고 친환경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죠.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비용 상승 요인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내재가 된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아닌가 불편할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그런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거에 경기 좋은 신호로 보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럼요. 예. 굉장히 애매한 금리를 모습일 올릴 것 수는 같습니다. 없고 그런 인플레는 계속되고 네. 답은 없고 어쨌든 뭐 수요가 좋아서 생기는 인플레가 아니니까 좋은 예.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대해서 큰 희망이나 이런 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희망을 말씀 들어보니. 찾아야죠. 예, 그러니 예. 그 잘 찾고 못 찾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돈은 풀려 있으니 어디론가는 네. 쏠릴 텐데.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을 전기청소기로 쭉 빨아들여서 가득 먼지 봉투에 담아 오셨습니다. 글로벌 리포트 시간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먼지 봉투 뚜껑 열어서 이제 왕건이들부터 네. 꺼내서 좀 먼지 털어가면서 좀 들어보죠. 네. 바이오 디젤이라는 게 있군요. 네. 디젤은 주유소에서 파는 경유를 말하는데 그 원료가 무슨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 거에서 만드나 봐요. 바이오 디젤이. 맞아요. 이 식물이나 동물성 지방에서 추출한 뭐 식용유라든지 예. 그러니까 콩기름, 뭐 음. 옥수수 기름, 뭐 카놀라유부터 뭐 야자유 이런 게 있고요. 예. 뭐 폐식용유나 소기름 등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자동차에 넣으면 자동차가 간다고요? 붕. 간다고요. 예. 네. 그런 걸 많이 만드나 봐요,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식품 업체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죠. 왜요? 미국을 비롯한 지금 전 세계 정부가 이런 에너지 업체, 뭐 엑소모빌 같은 뭐 정유 업체들이 이렇게 청정 연료를 만들어내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생산 리스트에 이런 청정 연료, 신재생 디젤, 뭐 이른바 바이오 디젤을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디젤 원료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사용되거나 식품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런 식용유이다 보니까 예. 원료를 다 사가는 바람에 원료값이 계속 오르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올해 사실 공급망이 좀 무너지면서 식품 업체들이 식용유 가격 상승에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경쟁자까지 더 늘어나니까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콩이나 옥수수로 우리는 식용유 만들어서 빵도 만들고 뭐 튀기고 과자도 해야 만들고 하는데 되는데. 너희들이 그 식용유 가져가서 자동차에 넣는다 그러면 콩이나 옥수수가 뭐 영원 무궁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고 값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미국 제빵협회가 미국 환경보호청을 찾아가서 연방정부의 바이오 연료에 대한 지침 수준을 좀 낮춰달라. 너네들이 자꾸 이걸 강조하니까 얘네들이 이걸 만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 요구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리스피 크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가격을 미국에서 올렸는데 도나스. 네. 예. 도나스 아니고 네, 도넛. 네. 네. 식용유에 의한 그 상당한 상품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이오 연료를 주유소에서 좀 쓸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식용유 쓰는 업체들이 지장받을 만큼 많이 써요?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올해 미국 내 전체 콩, 그 대두유 소비량의 45% 이상이 바이오 연료 생산용으로 소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 가까이가? 네, 그러니까 그럼 2019년에 비해서 33%가 급증한 거예요. 그럼 식용유 두 병 만들면 한 병은 주유소로 가고 한 병은 식당으로 간다. 그런 셈이죠. 아. 가격도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수치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대두유 가격이 4월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서 1파운드당 67센트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게 네. 2년 전인 2019년 당시 이게 31%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2배 배. 이상 올랐죠. 근데 현재는 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은 저탄소 연료가 의무화된 곳이라서 네. 여기에 있는 뭐 에너지 기업들은 바이오 디젤 생산 능력에 대한 어떤 대규모 투자를 막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업체와 정유업체 간의 긴장감이 좀 최고조에 달해서 뭐 네. 도넛 vs 디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음. 있죠. 미국 전체로 봤을 때도 바이오 디젤 생산 능력이 2024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8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서 아마 이제 이 원재료 파이 경쟁은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더 많이 짓는다는 뜻이네요. 콩이나 옥수수는 아유 잘 됐다 싶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땅이 많아야 더 지을 수 있고 지금 뭐 환경이 좀 도와줘야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계가 또 있겠죠. 그런데 이제 늘어난다는 건 바이오 디젤 생산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만드는 업체가 네. 그 공장 설비를 늘린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석유 회사들이 이런 아무래도 제약이 많으니까 아예 농업 부분을 자기 자산으로 편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 손에서부터 그 연료 저장소까지 직통으로 하는 공급망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농장을 보유한다거나 네. 아니면 농장하고 합작법인을 세워서 뭐 콩을 분쇄해서 기름을 만드는 과정부터 뭐 바로 정유사의 바이오 디젤 공장으로 보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원료를 좀 조달받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 콩기름, 옥수수기름 가격은 뭐 올라가겠네요, 결국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바이오 연료 많이 쓰는 바람에 콩이나 옥수수를 식량으로 쓰는 나라에서는 우리 먹을 것도 없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네, 그 2007년에 예. 옥수수 에탄올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옥수수를 발효해서 에탄올 연료를 만드는 그 바이오 에탄올이 확 뜰 때였는데 그때 미국 의회가 가솔린의 바이오 에탄올 혼합 사용 명령을 통과시키면서 그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폭등했던 사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당시 옥수수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옥수수가 굉장히 생활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예. 어떤 나라는 뭐 주요 식량으로 쓰이는가 하면 멕시코는 그 또띠아의 원료가 네. 옥수수여서 예. 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네. 네, 그리고 뭐 가축의 사료로도 쓰이고 뭐 시리얼, 음료, 감미료 널리 쓰이는데 재고가 바닥이 나면서 이러다가 글로벌 식량 빈곤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판도 받았고요. 그래서 당시에 바이오 에탄올 생산 설비 증설을 중지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냐면 급등하는 식용유 가격 때문에 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 바이오 디젤 의무화를 늦추도록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미국 제빵협회는 요즘 그 식용유 공급자들에게 올해 말까지 식물성 기름 재고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농부들이 더 많은 콩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좀 잠시 멈추는 게 어때요?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부족한데 농부들이 좀 더 기를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바이오 연료를 좀 덜 쓰자. 그렇죠. 이게 콩 이런 작물이라는 게 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당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좀 골치 아픈 문제군요.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적들은 소들일 수도 있다. 네. 음에 네. 그 소들이 사실은 그 매연 내뿜는 자동차들보다 더 해롭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 온난화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된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가 이산화탄소 말고도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들인데 소들이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를 내뿜는 주범이라서 이걸 어떻게 줄일지 아주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바이오 디젤 얘기하실 때도 네. 뭐 그거 만들어봐야 뭐 얼마나 만들어 쓰겠나 옥수수로 했는데 의외로 세계 옥수수 기름의 절반이 주유소에서 쓰인다고 네. 하셔서 놀랐는데 소들이 뭐 살다 보면 메탄 내뿜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이 소가 위장이 4개예요. 예. 되새김질을 하는데 뭐 소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같은 반추동물들 있죠. 모두 네. 되새김질을 합니다. 예. 이렇게 반추동물들이 위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미생물하고 반응을 하면 메탄가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꺽하고 트림을 통해서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가축들이 방출하는 메탄가스가 전 세계 메탄가스 방출량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대부분 소에서 나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가 몇 마리가 있을 것 같으세요? 소가요? 예. 사람은 한 80억 있다고 들었는데 소는 10억 아. 마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꽤 많네요. 네, 꽤 예. 많습니다. 음. 물론 이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는 나오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예. 이산화탄소가 한 20 정도 나온다고 하면 메탄은 1 정도가 나오는데 네. 문제는 그 효과, 메탄가스에서 발생하는 온실 효과가 음. 21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네, 이산화탄소에. 나오는 양은 20분의 1인데 음. 한번 나오면 20배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면 네.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거의 같은 해로움이란 뜻이군요. 그렇죠. 그런 메탄가스의 3분의 1을 소가 내뿜으니까 이제 소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제 온난화를 막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소 보고 잠깐만 너 마스크 좀 쓸래 할 수도 없고 네. 어떻게 하죠? 본인들은 생리 현상인데 마스크를 실제로 씌우기도 했었어요. 소한테 네, 영국에서는 소한테 마스크를 씌우고 그 마스크에서 메탄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실시간으로 변환시키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고요. 뭐 사료에 마늘을 좀 넣으면 메탄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고, 뭐 아니면 해초를 섞어서 먹이면 줄어든다, 뭐 레몬그라스 잎을 먹이면 줄어든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소가 건강할수록 메탄가스가 더 많이 나오고요. 사료를 키우는 소보다는 방목을 해서 키우는 건강한 소가 더 많이 내뿜는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네. 그러면 소한테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되나? 건강하지 못하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이 참고로 좀 재밌는 거는 벼 있죠, 벼. 우리 쌀. 네. 예. 이 벼도 메탄을 내뿜습니다. 밀이나 콩 같은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곡식은 메탄이 안 나오는데 예. 벼는 물을 담가놓고 거기서 기르잖아요. 논에서. 네, 그러니까 그 벼의 뿌리와 물이 만나서 메탄가스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벼도 전 세계에서 많이 자랄 텐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렇군요. 소들의 소변도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 소가 여러 가지로 문제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소변에 네. 질산염의 농도가 높아요. 이 질산염이라는 거는 토양과 접촉을 해서 분해가 되면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인근 수로의 수질 오염까지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질산염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300배 더 강력한 아산화질소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산화질소도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하나죠. 300배면 조금만 나와도 이것도 거의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네, 근데 이 아산화질소가 그 대변과 또 결합이 되면 네. 또 다른 독성 배출의 원인인 암모니아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변의 10에서 20%만 모아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질산 침출량을 크게 줄이는데 충분하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소가 하루에 수십 리터의 소변을 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한 1, 2리터 정도만 모아도 모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 이 사실을 연구한 유럽 과학자들이 소들에게 배변 훈련을 시켜본 거예요. 예. 모아야 되니까. 소변을 모으면 뭐가 좋은데요? 처리를 빨리 토양 오염이 되기 전에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흡수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체가 나오니까 바다다가 따로 어디 조용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인조 잔디가 깔린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보상을 주고 예. 실패하면 찬물을 끼얹었대요. 그러니까 소변 볼 때 저기 가서 봐라. 네, 근데 예. 보름간 훈련을 시켰는데 소들의 4분의 3이 배변 훈련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정도면 뭐 유아들이 걸리는 시간보다 빠른 속도라고는 하는데 뭐 유아들도 빠른 친구들은 하루 만에 도 해요. 근데 이제 소들이 이거를 성공했다. 소들이 참 똑똑한 소가 동물이구나. 소변을 땅으로 그냥 보면 그게 문제가 되니 네. 그 마스크 쓰고 기저귀 찬 소가 앞으로 그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소를 길러서 그거 뭐 농사를 짓는 데 쓰려고 기릅니까? 뭐 합니까? 우유 젖소가 또 우유를 만드는군요. 네. 소고기 안 먹고 우유 안 먹으면 되겠네요. 지구를 위해서.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 지구에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안 살 수는 없는데 우유 안 그러면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소를 기르고 우유를 기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 지금은 또 만들어 드려야죠. 한 가지 다른 소식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한 달에 얼마 내면 영화 마음껏 보는 이런 서비스 가입이 늘면서 네. 케이블 TV 이제 신청 안 하겠습니다. 저 해지할래요. 저 위성 방송 끊을래요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유럽은
유럽은 별로 안 끊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반응이라면서요? 네, 이게 10년 전만 해도 예. 미국 가정 10곳 중에 9곳이 뭐 케이블이나 위성 TV에 가입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게 10곳 중에 5곳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스트리밍 서비스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해지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는 건데 네. 유럽인들은 오히려 케이블과 위성 TV를 이전보다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 올해 음. 영국의 유료 케이블 TV 보급률이 미국을 앞지를 전망이고요. 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더 많습니다. 거꾸로 가네요. 또 이분들은 네. 기껏 케이블 TV 가입했다가도 우리는 끊는 분위기인데 네. 유럽인들은 왜 오히려 케이블 TV를 더 신청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이런 거 안 봐요? 뭐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가격 때문입니다. 음. 영국의 경우에는 케이블 요금이 미국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쌀까 하고 찾아보니까 예. 유럽에서는 케이블과 위성 TV에 부과되는 세금이 통신사들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 인터넷에 부과되는 세금이 20%이면 네. 케이블에는 2.1%가 부과가 되는데 둘 다 TV 때문에 들여오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낮은 거는 TV 수신료가 공익적인 서비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예를 세금을, 들면 예. 네, 예를 들면 집에 이제 케이블 라인으로 들어오는 선, 인터넷 라인으로 들어온 선이 있잖아요. 네. 이걸로 똑같은 영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면 훨씬 저렴한 케이블을 선택한다는 거죠. 케이블 TV가 한 달에 3만 원 그러면 세금은 적게 붙이고 네. 인터넷 라인이 한 달에 3만 원 그럼 거기에 세금은 많이 붙인다.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만족도가 높아서인데 왜 만족도가 높나 하고 봤더니 유럽에는 아직 스트리밍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은 게 많아서 유료 케이블 TV 회사들이 가장 인기 있는 타이틀, 뭐 예를 들면 워너미디어 이런 거 컨텐츠들을 특정 케이블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게 많으니까 굳이 뭐. 아직은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나 이런 게 유럽에 네네네. 갔더라도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니면은 이걸 같이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마지막 이유에서 더 설명이 됩니다. 이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유럽에 진출을 할 때 네. 경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케이블 TV 신청하면 넷플릭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마케팅이나 광고 판매에 있어서 어떤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케이블들이 예. 이 사람들과 힘을 합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보려면 케이블 TV 신청해야 보고 뭐 이런 구조인가 봐요. 그렇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와 함께 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